자, 이제 464페이지에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요. 그에 응하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죠?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1번 객관적 합치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주관적 합치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승낙을 한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뭐죠? 주관적 합치고요. 판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불합의와 착오가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 했냐면 법률행위 해석할 때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서 1. 청약해서 청약의 의의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꼬시는 게 이게 뭐죠? 청약인데, 판례가 나오고 갑은 청약의 확정성이죠. 계약은 낙선계약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뭐냐면 유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4번 청약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된다.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얘가 멀뚱멀뚱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라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다.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청약과 청약에 유인해가지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청약, 그 정도에 이르렀으면 청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면 청약의 유인이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2번 청약의 효력인데 청약도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갑이 을에게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명령,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이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는 얘기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상속인이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교재 보시면 2에서 그러나 당사자의 인격 내시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 예컨대 위임이나 조합은 뭐죠? 동업계약입니다. 위임, 조합, 고용은 다른 사람이 대신 뭐 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청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청약의 구속력과 비철회성에서 도달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 B번 구속력의 내용에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넘겨보시면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좀 교재가 제가 써놓은 거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너무 이게 뭐죠? 산만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청약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도달된 후에 그 기간 내에는 뭐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4월 20일까지는 결정해 줘야지라고 승낙기간을 뭐 했어요? 정했어요. 그러면 4월 20일까지 승낙을 함으로써 4월 20일까지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뭐가 있는 상태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니까 갑은 도달된 후에는 4월 20일까지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제한은 아니겠죠. 상당한 기간 내에는 우리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표정이 안 맑으시네. C번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D번 청약의 존속기간에서 또 1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똑같은 말입니다.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또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청약을 거절한 경우 뭐 큰 의미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승낙이 나옵니다. 의 나오고 가 승낙의 상대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면 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일 거고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특정인이겠죠. 근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죠. 자,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특정인을 말하고요. 누구인지 뭐 될 필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를 의미하는데 청약자는 뭐죠?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4번 변경을 가한 승낙해서 법조문이 나오죠.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다. 끝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승낙기간에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우측에 정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또다시 나와 있는 이거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승낙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말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반복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A 격제자 간의 계약 성립해가지고 발신주의가 나오죠.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화자는 껴들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격지자는 발신할 때 대화자는 도달할 때 이렇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뭐죠? 격지자.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되는 것은 뭐죠? 대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자는 굳이 발신과 도달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화자는 항상 뭐예요? 도달주의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나요? 대화자는 뭐라고요? 발신과 도달이 같은 말이니까 대화자의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 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자는 도달주의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대화자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뭐만 생각하라고요? 격지자. 무슨 아시겠죠? 엉뚱하게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격지자만 발신주의 이렇게 또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뭡니까? 발신주의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대화자는 뭐하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도달주의라는 말을 쓸 뿐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발신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대화자는 도달주의 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아무튼 계약을 언제 성립하냐면 발신한 때 성립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인데 뭐가 발신주의였죠? 답장이 발신주의였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근데 계약은 뭐만 있으면 성립돼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데 승낙은 답장이어서 언제 승낙한 거예요?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승낙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발신한 때인 거지. 대화자, 격지자 나누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라고 방금 말했는데 계약이 성립한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니까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뭐죠? 모순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교재 뭐죠? 오른쪽 하단에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시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은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제 조건이란 건 뭐죠?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고 유효한데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해제 조건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4월 1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을이 갑에게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는 내의 승낙을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발신했다면 5월 2일 날 뭐죠?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5월 9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으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며칠인 거죠? 5월 2일 날이다. 다만 5월 11일 날 도달했어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시. 다만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또 대단히 또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세요. 따로따로 기억하자고요. 따로따로.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은 뭐죠? 발신시. 대화자, 격지자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뭐예요? 발신시입니다. 발신시. 다만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발신한 때 성립하는데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할 게 있는데 만약에 5월 11일 날 도달됐으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5월 10일이고 발신한 날짜가 뭐죠? 5월 2일이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그죠? 8일 정도면 이때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됐다는 소식을 통지를 해줘야 비로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만약에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연착됐더라도. 언제요? 5월 2일 날. 법점을 읽어볼 건데 앞으로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528조가 있죠. 470페이지 528조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뭐죠? 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입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뭐 복잡한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이 도달돼야 뭐죠?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 시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연착됐는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뭘 해줘야 됩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착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물론 그 시점은 승낙을 발신한 며칠이죠? 5월 2일이다. 이렇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항상 언제죠? 발신 시에. 항상.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든 뭐하든 간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승낙을 발신한 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계약의 경쟁 체결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넣었어요. 473페이지 보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이죠. 1. 교차 청약이죠. 갑이 을에게 내 건물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갑에게 네 건물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청약이 다 나왔죠. 하나는 2번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뭐 음식을 먹거나 또는 책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고, 주의하실 점은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는 때다. 다시 말하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길래 몇 개 주워 먹고 가려고 하면 아줌마가 오뎅값 주세요라고 할 때,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 사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 오뎅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뭐죠? 승낙이니까 먹는 순간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주의하실 것은 그 아줌마가 오뎅을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예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죠? 2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다고 본다는 내용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이고요. 청약자가 그것을 뭐 할 수는 없냐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따라 이러한 조건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A가 10만 원에 팔겠다는 A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A가 B에게 뭐라고 청약을 했냐면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한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그죠? 8만 원에 팔란 얘기죠. 청약만 있는 상태고.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났던 것은 싹 없어집니다. A와 B 사이에는 아무 일 없었던 거죠. B가 처음 들어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B가 1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청약입니다. 현재는 몇 밖에 없습니까?
청약밖에 없고요. A가 그러자라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도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A가 B에게 얼마에 팔겠다고 했죠? 10만 원에. 그랬더니 B가 얼마에? 8만 원을 사겠다고 했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인데 A가 B에게 응하지 않았다. 거절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있었던 것은 싹 없어지고 B가 10만 원을 사겠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청약인 거죠. 따라서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낸 쪽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계약이 뭐죠? 성립됩니다.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는 점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청약 전 이해대해 승낙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이죠. 2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5.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 계약이 성립됩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불합의면 계약이 뭐도 안 된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은 돼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요.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5점. 물론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지만 뭐는요? 청약은 뭐죠? 도달주의니까 청약은 도달할 때 효과가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옵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무슨 불능입니까? 전부불능에서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초과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법조문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2번 법적 성질 해가지고 법정 책임이다. 쓸모없는 안이 나와 있고 3번에서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게 적용 범위는 우리 학설과 판례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행위는 뭐죠? 두 가지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기억나시죠? 이것도 많이 했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해야지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자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어떡할 거냐 문제. 불법행위도 아니고 채무불이행도 아니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카페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운영하는 카페트 가게인데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분이 카페트 가게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트 가게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카페트 가게 주인이 이분이 돌아가신 곳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왜 해주느냐? 채무불이행인 거야? 갑과 을은 계약한 바가 없죠.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일 수는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죠. 불법행위인가요?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쌓아놔요? 우리 학자분들은 뭐도 아니라는 거죠?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대단히 뭐죠?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겁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이죠.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 갑이라는 분이 아이쇼핑 구경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을 빼놓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하다가 중간에 교체되는 지점에 끼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탈 때 아이들 장난치는 거 애엄마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수백 명 태우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끼거나 그런다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뭐 하잖아요? 멈추질 않아요. 그냥 그 아이는 뭐죠? 죽는 거거든요. 근데 막 애엄마들은 막 애들 막 그냥 방치하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맨발로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겁나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아주머니 목이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요 돌아가신 분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해주느냐?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는 아니죠?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고요. 또 에스컬레이터를 백화점에다 설치한 것이 불법하냐? 그렇지 않다면 뭐도 아니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고 그래서 적용 범위가 뭐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설이에요. 우리 판례는 뭔 개소리냐? 판례 말이 맞아요. 개소리냐? 계약 체결사인 과실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법행위로 해결하면 되는 거다. 자, 왜냐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를 쌓아놓은 것이 불법한 것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졌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과실로 사람에게 피를 입혔으니까 뭐로 규율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이게 불법한 게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백화점 측에 이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해 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적용 범위는 학설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판례들은 결국 뭐냐면, 자, 이건 뭐냐면 계약 체결 전인 거죠. 계약 체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런 계약 체결 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면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가 나오고요. 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그 범위는 무슨 이익배상입니까? 실내이익배상이고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우측의 판례 중에서 93년도 학교법이 나오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학교법 판례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주 우석대학이 있는데요. 우석대학에서 교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갑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갑이 뭘 했냐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니까 이제 갑이 뭐죠? 째진 거죠, 그죠? 뭐 취업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페인으로 사는 거죠. 밥 처먹고 게임하고 술 처먹고 자빠자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그냥 술 처먹고 가끔 미팅도 하고 그죠? 이런 걸 살고 있는데 아니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우석대학에서 오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갑이 전화한 거죠. 제가 거기 교직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왜 연락이 없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뭐 합격했는데 뭘 걱정하냐 해가지고 갑이 나중에 출근하게 되면 다닐 때 필요한 서류까지 완배해서 뭐죠? 우석대학에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페인인 거죠. 술 처먹고 뭐 게임하고 미팅하고 자빠자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나 취직했잖아.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13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요? 13개월. 근데 우석대학에서 뭐라고 통지가 왔냐면 기아와 같은 우수한 인정을 채용하지 못한 게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갑이 환장하겠죠. 자, 일단 갑과 우석대학은 고용직 계약 체결하기 전입니다. 아직 체결 안 했죠, 그죠? 근데 시험에 합격했고 갑은 뭐죠?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단계에서 우석대학에서 뭐죠? 부당하게 뭐 한 거예요? 파기한 거죠. 이때 갑은 우석대학에 무엇을 원인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13개월 월급 얼마나 잡을까요? 월평균 200 해가지고 2,6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얼마요? 2,600. 그런데 공교롭게도 합격하고 났더니 또 삼성에 또 합격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 우석대학 다녀야지. 삼성은 안 갔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뭐죠? 삼성에서만 취업했으면 받을 수 있는 여기 예를 들어서 300씩 해가지고 3,900이었어요. 그럼 보자고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행이익인 거죠. 그죠? 그죠? 얘는 자기가 우속대학에 취직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삼성이 취업된 걸 포기했잖아요. 이게 뭐죠? 실내익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실내익이 뭐죠? 3,900이고 이행이익이 뭐죠? 2,600이니까 얘는 갑은 우속대학에게 뭐죠? 실내익 배상을 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단 클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2,600만 원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무슨 이익배상을 청구합니까?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하고 못 받았냐?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478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규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맞네요. 2번 다수설은 학설입니다.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아까 카페트 사건 같은죠.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학설은 3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4번 계약이 원시적 불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니까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5번이 X가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